보통 이제 투어를 한다고 하잖아요. 위키드처럼 크게 히트한 것은 팀을 막 2개, 3개를 꾸려서 투어를 하기도 해요. A팀, B팀. 네. 프로듀서가 관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캐스팅을 고른다거나 뭐 등등 해서 본사 직영이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나라가 뮤지컬 덕후분들도 많고 뮤지컬 시장이 정말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훌륭한 뮤지컬 배우들 너무 많으니까 그런 기대감이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뿌듯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동안 사실 영화나 뭐 OTT 드라마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라이브의 또 매력을 많이 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뉴욕 브로드웨이를 다녀온 김에 뮤지컬의 세계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인드맵에 딱 주제가 뮤지컬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저는 영화 이렇게 적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느껴질 정도로 광대하니까. 너무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거든요. 그런데 뭐 저희가 이제 뉴욕을 다녀왔으니까 브로드웨이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 소외감 느끼네. 아유 뭐 여러 번 다녀오셨잖아요. 최진 브로드웨이 그 모든 걸 다 섭렵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유. 저는 한 10년 전, 15년 전에 머물러 있는데. 그래도 뭐 브로드웨이는 그렇게 빨리 바뀌진 않으니까. 네. 저 처음 가봐서 최신인지 모르겠어요. 비교를 최신이에요. 못해. 이게 네. 최신이에요. 최초네요, 최초. 우리 뭐야, 오늘은 이게? 배경 진짜 우리 거의 브로드웨이급으로 화려하게 그러니까요. 소품 준비했는데 돈을 썼어요, 걔. 이거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요 크리처들? 데모고르곤. 그 아이들이 보드 게임판에 나오는. 게임하다가 이름을 그렇게 짓죠. 데모고르곤? 기묘한 이야기. 그러니까 뭐 무섭거나 잔인하고 그런 것보다도 이게 기술적으로 우리는 계속 공연장을 바꾸잖아요. 이렇게 하나 공연을 이렇게 잡아놓고 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장기간 한 공연장을 통째로 그냥 써야 될 것 같은 공연이에요. 분당 예산이 엄청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잠깐 나오는 걸 위해서 돈을 맞아, 썼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또 나오고 반복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이펙트들은 정말 그 1초 나오고 끝나요. 근데도 그거를 깨알같이 다 포진시켜가지고 맞아요.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어요. 아니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저렇게 그럼 저거를 매번 새로 만드는 건가? 야 이거는 진짜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근데 작년에 뭐 많은 뮤지컬들이 그렇죠. 네, 장면 디자인, 음향 디자인, 조명 디자인 그리고 스페셜 토니상 탔어요. 그 착시 효과나 뭐 기술 효과로 맞아요. 스페셜 네. 토니상을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 무대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약간 넘어가주는 형태로 보는 게 많잖아요. 네. 근데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네.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 연출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와이어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네. 사실 올라가는 거 보이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정교하게 짜가지고 그 빛의 양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진짜 안 보여요. 와이어가 절대 안 보이고 사람이 휙휙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저 뒤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 있고 이런 게 이동을 진짜 빨리 하고 잠깐 불이 깜빡일 때, 예, 그쵸, 잠깐 깜깜해졌을 때 뭐 쓰고 있던 걸 풀른다든가 이런 게 많아서 저희 정말 소리 지르면서 봤어요. 막 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그냥 영어를 아예 몰라.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 내용만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가 네. 이 작품을 봤는데 시리즈를 지금 다시 시작을 했어요. 오히려 거꾸로. 네. 근데 너무 흥미가 이게 생겨서. 순서가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묘한 이야기 이 뮤지컬 혹은 연극이 프리퀄의 형태예요. 아. 그러니까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는 아이들, 그러니까 1980년대가 배경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부모 세대? 네, 1950년대에 50년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1959년에 그 헨리 크릴레 식구들이 인디애나 호킨스의 새로운 집으로 딱 이사를 오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헨리 크릴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네. 마지막에 이제 수혈을 받은 아이들이 나오면서 헬로 11 네. 시즌 I have 1의 something new for us 이러면서 이제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11과 그 헨리 크릴이 걸어가는 모습이 뒷벽에 그림자로 비치는데 그 그림자는 베크나의 모습이죠. 그리고 끝나고 딱 갑자기 암시하면서. 그 음악이 나오면서 사실 기묘한 이야기는 음악으로 끝나잖아요. 그 음악이 나오면서 커튼이 내려와요. 장막이 내려오는데 맨 밑에 오른쪽 우측 하단에 Next episode, show credits 그 버튼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보던 거랑 똑같이 무대에도 그게 나오고 맞아, 이쪽이 딱 이제 넥스트 show credits 에피소드 누르면 나오고. 이제 배우들이 이 무대에서 커튼콜로 인사를 하죠. 딱 그 넷플릭스의 한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네, 근데 것처럼. 우리 둘 다 정말 와 이러면서 아이디어 막 너무 있었어요. 좋다. 네, 네. 진짜. 아니 저희 이거 박수 칠 때 이
정말 육성으로 함성 맞아. 지르고 이러는 게 저 옆에 있는 분은 여자분이 혼자 오셨는데 혼자서 조용히 보시다가 마지막에 자기도 육성으로 막 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건 뭐였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연기라는 거를 인정하고 보잖아요. 이 안에서. 근데 이 배우들의 연기가 진짜 막 좀 무너지는 연기가 나와요.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무너지는? 정해진 연기를 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침을 막 튀기고 막 침을 흘리고 콧물을 막 흘리고 이렇게 막 콧물이랑 침이 막 이렇게 매달려 있고 이래요. 등장인물이 이성을 잃은 것처럼 보이면서 진짜 막 무너지면서 막 노래하는데도 막 약간 더 이 감정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우리는 더 큰 감동을 느낀다라는 걸 이제 이번에 기묘한 얘기 보면서 알았죠. 근데 이게 왜 그런가를 과학적으로 봤더니 네. 실제로 완벽하게 정말 이 디지털 음원처럼 부르거나 완벽하게 음악을 소화하고 이 음원을 깔끔하게 가창을 하는 것보다 네. 오히려 약간 흔들리고 음정이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 그게 들어가는 게 네. 우리의 뇌는 이거를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측을 벗어나는 미세한 어떤 불안정성이 나타나면은 우리의 뇌가 급격하게 이거는 굉장히 유니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강렬하게 받아들이고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엄밀히 말하면 뮤지컬은 아니거든요. 근데 극 중에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학교 안에서 뮤지컬을 만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노래하는 장면이 좀 나오기 극중극 때문에 형태로. 실제로 배우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기도 하고 중간중간 음악도 있고 좀 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거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연극 너무 재밌게 보시겠지만 저 진짜 꼭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넷플릭스에 가시면 기묘한 이야기 뒷이야기가 있어요. Behind the Curtain. Stranger Things, The First Shadow 이래가지고 그 무대 뒤 이 연극 뒷이야기를 따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놨어요. 이거 연극을 브로드웨이까지 못 보시는 분들도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 있으니까 꼭 보시고 올해 2월에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함께 본 그 연극 영화로 만든답니다. 어? 영화화돼요 이제. 이 퍼스트 섀도우가? 네, 안방극장에서 편하게 볼 수 있게 됐어요. 와. 라이프 플러스 TV 구독자와 함께하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티켓 증정 이벤트. 빌리 엘리어트는 빌리가 발레를 통해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기묘한 이야기 첫 번째 그림자를 연출한 감독 스티븐 달드리의 데뷔작이기도 하죠. 또한 톰 홀랜드가 데뷔한 작품도 바로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라는 사실. 지금 뮤지컬 특집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빌리 엘리어트 초대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뮤지컬의 사실 장르를 어떻게 보면 정립한 게 바로 브로드웨이니까 브로드웨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역사부터. 뭐 뮤지컬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면 좀 지루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모르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양대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라이벌 구도를 갖고 있는 하나는 이제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웨스트엔드고 또 하나는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브로드웨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웨스트엔드에서 19세기 한 중반쯤 되면 일반적인 연극과 춤과 이런 걸 섞어서 새로운 형태의 연극 공연을 시작했다는 거고요. 네. 그걸 이제 보통 이제 뮤지컬의 효시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뭐 많은 그 장르들이 그렇듯이 미국에 오면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특히 이제 영화 역사 같은 거 초기에 책 같은 걸로 공부하시면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보드빌입니다. 네. 근데 그 보드빌 공연이라는 게 뭐냐면 18세기 말 20세기 초반 한 4, 50년 동안 전성기를 누렸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볼거리, 뭐 즐길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 상대로 더군다나 이때가 이제 미국 공황기랑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하고 관련이 있어서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피폐해졌단 말이에요. 머리를 비우고 그냥 웃고 떠들고 싶은 거야. 이런 상황에서 보통 순회 공연 형태로 예를 들면 그냥 코미디언이 나와서 10분 동안 슬랩스틱 코미디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와서 서커스 공연을 하고 뭐 마술도 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이제 연극도 있고 춤과 노래도 있었는데 이 보드빌이라는 어떤 그런 그 공연의 형식과 영국에서 온 그런 새로운 연극 방식이 결합을 해서 결국은 특히 이제 1940년대쯤 되면 미국에 제대로 뮤지컬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뮤지컬의 역사에 관한 책을 보면 항상 나오는 오클라호마라는 공연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성공을 거두면서 정립이 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아는 역사들이죠. 예를 들어서 60년대쯤 오게 되면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거대한 성공작이 나오고 또 70년대 가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색적으로 좋아하시는 또 히피 운동 같은 것이 제일 들어가 있는 헤어라는 작품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영화로도 굉장히 멋지게 나왔거든요. 밀로스 포먼 감독의.
그러다가 80년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뮤지컬 하면 떠올리는 기라성 같은 작품들이 다 나왔던 이런 걸 이제 보통 메가 뮤지컬이라고 네. 말을 하는데 영화로 얘기하면 딱 10년 전에 있었던 블록버스터의 시대랑 겹치는 거예요. 규모가 거대한, 커진. 네, 무대 미술도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엄청난 공연을 하고 돈도 거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는 가장 유명한 게 뭐 오페라 유령 같은 작품 네. 아닐까? 캐츠, 뭐 에비타. 미스 아이공 뭐 네. 이런 작품들이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흘러오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뮤지컬의 역사로 간단하게 체득하고 있죠. 재밌는 게 이게 브로드웨이라고 하면 우리는 되게 좁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브로드웨이라는 길 자체는 맨하탄 제일 남쪽에 배터리 공원 있잖아요. 배터리 공원에서부터 네. 저 위에 웨스체스터에 슬리피 할로우까지도 이어지는 게 브로드웨이인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연극과 뮤지컬의 성지로서의 브로드웨이는 좁게 말하면 그러니까 메이시스 백화점이 있는 34번가부터 센트럴파크의 남단인 59번가 사이 그리고 이제 뉴요커들이 티에터 디스트릭트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타임스퀘어 주변 42번가부터 53번가 사이 거기를 이제 브로드웨이라고 하죠. 딱 느낌이 딱 있죠. 막 붙어 있고 막 이제 막 포스터 붙어 있고 이런 근데 분위기. 그게 지금의 모습이고 옛날에 이 브로드웨이 길 생긴 거를 맵으로 한번 보시면 맨하탄은 이렇게 바둑판 있죠. 모양으로 굉장히 네. 잘 정비돼 있잖아요. 격자 모양으로. 네. 근데 브로드웨이는 되게 과감하게 대각선으로 가로지르거든요. 그게 옛날 첫 원주민들이 이용하던 길을 그대로 남겨둔 거래요. 마차, 뭐 마구간 이런 것들이 막 즐비했던 곳인데 1900년이 되기 딱 1년 전에 오스카 해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거기다 빅토리아 극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극장이 하나 둘 생기면서 거기가 이제 연극의 어떤 허브가 된 건데 그 해머스타인의 아들인 이제 해머스타인 2세가 엄청난 곡들을 쓰기를 시작했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스티븐 손드하임이 뉴욕에서 살 때 옆에 누가 있었대요? 부모님이 이제 이혼을 하고 이러니까 애를 그냥 이웃집에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이 아니라 이웃집에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거기가 해머스타인 2세의 집이었어요. 이거 우연이잖아. 그래서 네, 해머스타인이 원래는 제자를 두지도 않고 누구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데 뮤지컬 가사 쓰는 거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손드하임이 나중에 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가사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만의 작품들을 막 내놓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스티븐 손드하임과 이렇게 계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머스타인, 손드하임, 그 다음에 조나탄 라슨. 그러니까 조나탄 라슨이 너무너무 존경했던 사람이 스티븐 손드하임이라서 틱틱붐 같은 데 봐도 손드하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나단 라슨의 그런 연극 그 뮤지컬들을 또 영화로 만든 게 린 마누엘 미란다. 이렇게 쫙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할리우드라고 말하면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추상적인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산업으로서. 영화계라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충무로도 그런 뜻으로 쓰고 있지만 브로드웨이라고 했을 때 타임스퀘어 근처에 있는 극장 한 40개 정도의 대극장들을 말을 하는데 네. 그 극장 중에서 한 30개 정도의 극장을 단 3개 회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와. 이 브로드웨이에 실제 있는 사람들이 브로드웨이를 움직이는 최고의 파워맨들은 네. 그 3개 회사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사실상 뭐 제일 큰 회사는 슈버츠라는 곳인데 슈베르트를 이제 영어로 읽는 거죠. 슈버츠사가 이제 가장 큰 회사라서 열 몇 개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극장 부킹을 어떻게 되고 언제 잡고 또 더군다나 극장이 단순히 대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브로드웨이로 굴러가게 만드는 건 극장들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고요. 이 한 600석에서 1900석쯤 되는 한 40개 메인 극장들이 있고 네. 이 극장들 말고 그 뒤에 골목길에 있거나 네. 좀 떨어져 있거나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프 브로드웨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거기서 더 멀리 떨어져 있고 더 훨씬 더 100석도 안 되는 소극장에서 하는 것들을 보통 오프 브로드웨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반드시 무슨 야구에서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이런 차원은 아니고 이게 질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연의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오프브로드웨이나 오프브로드웨이에서 훨씬 더 실험적이면서 창의적이면서 좀 더 젊은 층에 더 맞고 또 사실은 뉴욕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가고 근데 이제 브로드웨이 공연들은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왜냐하면 뉴욕에 딱 한 번 가는데 뭐 봐 이러는데 아니 오페라의 우령 봐야지 뭐 라이언 킹 봐야지 위키드 봐야지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관광객들이 많다는 거고요. 네. 어쨌건 브로드웨이의 전체적인 이런 연극이나 뮤지컬의 생태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백인 중산층이라고 해요. 특히 이제 나이도 중년층. 왜냐하면 또 영화랑 달리 좀 비싸잖아요. 그걸 또 이제 돈을 낼 수 있어야 되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흑인 관객들도 개발이 되고 젊은 층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산업 구조가 굴러간다. 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브로드웨이가 있으면 이제 영국에는 웨스트 엔드가 있는 거고 이제 미국에 스티븐 손다임이 있었다면 영국에는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네. 있는 건데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이곳 달성자더라고요. 이것이라고 해서 그렇죠. EGOT. 최고의 뭐 영예죠. 그러니까 E 프라임타임 에미상을 받았고 G 그래미상 3번이나 받았고 그 다음에 O가 오스카인데 오스카상도 받았죠. 에비타에 네. You Must Love Me 그걸로 이제 주제가상을 받았고 토니상은 뭐 셀 수 없이 많이 받아서 곧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뮤지컬을 많이 안 보거나 거의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아는 굉장히 메가 뮤지컬에 보통 4대 뮤지컬이라고 말하는 뮤지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빅4라고 흔히 말하는 게 전부 다 80년대에 나와 있는 미스 사이공이 있고요. 네. 캣츠가 있고 그리고 또 오페라 유령이 있고 또 하나가 뭐죠? 레미제라블. 이 네 편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뭐라고 볼까요? 그냥 우리끼리 상식처럼 말을 하지만 누구 마음대로 그게 4개 4대 뮤지컬이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퀴즈, 뭐 장학 퀴즈 이런 것들 나가게 되면 어떤 걸 질문하냐면 다음 중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아닌 것은 이런 거 많죠. 그런 거는 너무 항상 정답이 로미오와 네. 줄리엣이야. 맞아. 왜냐하면 그건 안 들어간다. 네. 그러면 아니 왜 로미오와 줄리엣은 4대 비극이 안 들어가고 왜 리어 왕은 들어가요? 이거는 20세기 초반에 어떤 굉장히 그 당시에 저명했던 비평가가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을 정리하면서 이 4편의 비극을 집중적으로 알렸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4대 비극이란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그것을 신성시할 필요가 없고요. 맞아요. 그냥 이것 자체가 일종의 저널적인 명명이다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4대 뮤지컬이라고 말하는 게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캐머런 매킨토시라는 영국의 프로듀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려면 영국의 프로듀서인 캐머런 매킨토시의 빅4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편이 워낙 크게 성공을 해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저도 그 브로드웨이를 자주 가거나 많이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갈 때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갈 때는 뮤지컬을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가서 예를 들어서 90년대 무슨 캐츠를 보거나 그다음에 레미제라를 보면 정말 압도하는 그런 느낌을 느꼈고요. 제 인생에서 최초로 뮤지컬을 보면서 압도된 게 사실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고등학교 때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락 뮤지컬을 봤는데 네. 정말 뭐라 그럴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수능 금지성? 노래들이 너무 멜로디가 아름답고 잘 귀에 꽂히니까 거기 무슨 Everything's Alright 이런 노래는 하루 종일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뮤지컬은 뮤지컬만이 주는 현장에서의 굉장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영화 팬들보다 뮤지컬 팬들이 더 뮤덕. 엄청나잖아요. 그쵸, 엄청 파워풀하죠. 계속 반복해서 보고 돈도 엄청 네, 많이 쓰고 그래서 뭐, 그렇게 N회차 관람하시는 분들 회전문 관객이라고 하잖아요.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아니 브로드웨이 42번가 보셨어요? 봤죠. 보셨어요? 한국에서도 네, 못 보고. 봤어요. 브로드웨이 42번가 그 수십 명이 함께 오프닝 탭댄스. 제가 네, 그걸 보고 유명하죠. 탑댄스를 배웠잖아요. 예. 실제로.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근데 얘기를 왜 하는? 네. 안 봤지만 보셨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어쨌든 이 오프닝 탭댄스 공부 되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과학 얘기하려고 그런 안 그렇지. 봤지만 이 군무라는 거 저는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뮤지컬의 꽃은 군무인 것 같아요. 군무. 다 같이 춤출 때. 네. 예, 근데 실제로 인류 진화 역사에서 예를 들었던 뭐 제사를 지낸다던가 혹은 적과의 전투를 앞두고라던가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군무를 췄던 겁니다. 네. 예, 근데 군무를 추면은 왜 이렇게 전투 직전에 이렇게 좀 에너지를 좀 이게 북돋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고통을 잊기 위한 게 좀 컸다고 해요. 똑같이 움직이면. 네. 그래서 이 효과가 확실했다라는 게 일단 박자를 맞춰야지 군무가 되잖아요. 네. 그럼 박자 맞추기 집단 몰입 이 상황에 빠지면은 내가 이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이 상황 때문에 본인의 어떤 다른 고통이나 다른 것들을 좀 잊게 되고 그리고 우리 뇌가 예측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예측이 딱딱 맞아 떨어질 때 굉장히 쾌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군무는 정확하게 내가 예측한 대로 쳤을 때 그게 딱 정답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바라보는 우리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나도 같이 좀 동화가 돼서 같이 군무를 추는 것 같은 거예요. 이들이 딱딱 맞추는 걸 나도 머릿속에 딱딱 맞추고 예측한 대로 딱딱 벌어질 때 우리는 다른 씨름이나 고통을 잊게 되고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신경학적인 일체감으로 인한 강력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게 이 군무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브로드웨이 42번가 오프닝 탭댄스 봐야 된다. 아직 못 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뉴욕 브로드웨이 다녀왔기 때문에 뮤지컬을 다루는 것도 있지만 지금이 딱 토니 어워즈 시즌이잖아요. 네. 사실 업로드일 기준으로는 이미 시상식이 끝난 이후여서 뭐 수상 작품들을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작년에 사실 처음으로 우리나라 한국의 창작 뮤지컬이 그랬었죠. 토니 어워즈를 휩쓸었었죠. 무려 6관왕을 달성했던 어쩌면 해피엔딩, 메이비 해피엔딩이 뭐 지금도 브로드웨이에서 절찬 상영 중이고 올해는 와 로스트 보이즈랑 슈미가둔이 각각 12개 후보로 최다 노미가 됐는데 네. 또 주목할 만한 게 이 슈미가둔의 의상을 담당한 게 린다 조라는 한국계 디자이너예요. 근데 이미 뭐 위대한 개츠비나 젠틀맨스 가이드로 토니상을 2차례나 수상을 한 사람인데 이번에 그 의상상 부문에 2번 이름을 올리셨어요. 슈미가둔이랑 레그타임으로 린다 조 디자이너가 2번 이름을 올리셨죠.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오스카상이 워낙 국제적으로도 당연히 유명하고 또 그래미상 같은 것도 이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보통 미국의 이 4대 이 쇼비즈니스 연예 쪽의 상 중에서 가장 한국에서 덜 관심 있는 게 토니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연극이나 뮤지컬을 바로 그쵸. 볼 수가 가서 없으니까 봐야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그럴 텐데 근데 사실 이제 토니상의 최고상이 작품상인데 토니상 작품상이 4개예요. 4개를 어떻게 주냐면 그냥 최우수 연극상이 있고요. 그다음 최우수 뮤지컬상이 있어요. 그러면 됐을 것 같은데 최우수 리바이벌 연극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바이벌 뮤지컬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 자체를 아예 이원화해서 하나는 오리지널 공연에 주는 상이 따로 있고 리바이벌에 주는 상이 따로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리바이벌 공연이 오리지널 공연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을 이제 초연으로 올리게 되면 뮤지컬의 경우에는 돈이 워낙 많이 들잖아요. 그 초기 투자 비용도 굉장히 크고 어떤 작품을 이렇게 상연을 시작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오픈런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한다는 게 없어요. 네네. 브로드웨이에서. 반응 보고 그러면 그렇죠. 연장되는 하다 보면 막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35년 하기도 해요. 네. 오페라의 유령은 35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예를 들면 너무 반응이 나쁘면 1, 2주 만에 내리기도 하겠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박천유 작가님 그 인터뷰한 거 보면은 정말 매일 확인한대요. 관객 수나 이런 거를. 그래서 초 비상이죠. 네, 우리 같은 경우도 라플리클이 매주 올라간 걸 보고 이게 다음 회차가 있을지 없을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 떨리는 거죠. 얼마나 살 아, 떨리겠어요. 피말리겠다 그러면. 네. 거기다가 이 손익분기점이 영화하고 달리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개봉을 하지만 그쵸, 그쵸. 뮤지컬은 한 극장에서 한 번 딱 공연을 하잖아요. 매번 순간은. 그러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이 넘는 지점이 보통 2년에서 3년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공연을 해서 한 2년, 3년 가면 그때부터 이제 계속 수익이 나는 구조니까 그때까지 못 가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손해를 보죠. 초반에 내리는 작품도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네, 일주일 만에 내리기도 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네. 접어야죠. 우리가 알 법한 작품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내리면 그러면 모르죠. 우리가 잘 모르겠죠. 장기 내려서 공연을 모르는구나. 당연히 모르지. 아, 우리 아는 거는 다 잘 된 거네요. 그럼. 잘 된 건 거죠. 고도로 상업화되어 있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살떨리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극장을 어디를 잡느냐, 언제 부킹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홍보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극장 잡는 것도 인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상업적인 고려까지 하게 되는데 이 극장이 워낙 중요한 극장이 몇 개 없거든요. 40개 네, 극장 네, 중에서도 네. 특히 유명한 극장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마제스틱 같은 그런 데들이요. 민스코프 같은데 이런 데들을 잡기 위해서는 정말 줄을 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약을 했는데 공연이 준비가 안 되거나 등등 하면 극장을 1년 동안 쉬기도 해요. 공연이 아예 없기도 해요. 이럴 정도로 굉장히 살벌한 그들만의 어떤 굴러가는 규칙들이 있거든요. 어쨌건 그런 부분에서 이 토니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있는데 그냥 처음에 오리지널을 올리는 공연들이 있고요. 리그가. 네. 그 다음에 이 작품들이 이제 한 5년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몇 년이 지나게 되면 리바이벌 공연을 올리는데 대본하고 노래는 보통 같지만 거기 안에 무슨 무대 장치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또 바꿔서 한단 말이에요. 넘버가 추가되거나 뭐 그렇게 이런 하기도 것도 하고요. 있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시카고라는 뮤지컬이 있잖아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70년대 만들었을 때는 초연을 올렸다가 망했거든요. 그래요? 그랬는데 그걸 90년대 리바이벌 공연을 올려서 엄청 성공을 거뒀어요. 그러고 나서 영화를 만들고 영화가 정말 더 터졌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탄력을 받아서 계속 쭉 간 거거든요. 그렇구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바이벌 공연과 그다음에 오리지널 공연을 나누어서 시상을 하는 그런 토니상의 그렇죠. 네, 방식이 있죠. 지금 뭐 뮤지컬 넘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우리가 무슨 편을 다룰 때 댓글에서 본 적이 있어요. 네. 왜 뮤지컬에서는 음악을 넘버라고 하는지 나중에 다뤄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번 편에 오.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예. 뮤지컬에서는 음악을 넘버라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18세기, 19세기 오페라에서부터 이제
음악들을 넘버로 지정해서 관리하던 습관이 있었는데 이게 브로드웨이까지 넘어오면서 굳어진 거예요. 근데 뮤지컬에서는 특히 왜 이 넘버가 효율적이냐? 수수 때문에 그런가? 그것도 그렇고 네. 예를 들면 어떤 노래 제목을 뭐 궤도와 동진이라고 했을 때 그 제목이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제작 과정에서 연습 과정에서 예. 제목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목으로 부르기는 어렵고 아. 1, 2, 3, 4, 5 순서대로 매겨놓으면 자 3번 그 장면에 3번 장면 불러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뮤지컬에서는 리프라이즈라고 해서 같은 선율 같은 같은 거를 또 멜로디가 다른 톤이나 다른 분위기로 계속 반복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그쵸, 많잖아요. 그쵸. 같은 노래인데 네. 즐겁게 불렀다가 그렇죠. 느리게 불렀다, 빠르게 느리고 슬프게 불렀다가. 불렀다가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제목으로 불러버리면 헷갈리는데 같은 노래니까 1, 2, 3, 4, 5번으로 번호로 딱 규정을 하면 아. 알아듣기가 쉬워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라이프 플러스 TV 구독자와 함께하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티켓 증정 이벤트. 빌리 엘리어트는 빌리가 발레를 통해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기묘한 이야기 첫 번째 그림자를 연출한 감독 스티븐 달드리의 데뷔작이기도 하죠. 또한 톰 홀랜드가 데뷔한 작품도 바로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라는 사실. 지금 뮤지컬 특집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빌리 엘리어트 초대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마법을 부려서 그걸 또 무대 장치로 표현한 해리포터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해리포터. 해리포터는 기묘한 이야기랑 달라요. 그러니까 시퀄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아는 우리의 해리포터가 자라서 그래서 한 아까. 시점상으로 한 20년 후? 한 19년 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해리포터의 아들이 근데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는 아니고 둘째 아들이 이제 호그와트 학교를 가게 되죠. 근데 그 유명한 해리포터의 아들이니 얼마나 아버지의 그림자에 그 그늘 속에서 길을 못 펴겠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슬리데닌으로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반배정이 된 아이디어가 것도 좀 좋아요. 그런데 항상 내가 아빠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뭐 좀 기에 눌려 있고 그래서 부자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메인 갈등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이고 그래서 아버지도 모르게 이 새로 사귄 친구 말포의 아들이랑 알부스가 어떤 아이를 구하려고 뭔가 모험을 떠나는데 그게 시간여행 기구를 이용해서 계속 과거로 가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아빠는 아들을 애타게 찾죠. 알부스가 어디 갔나 찾으면서 이제 결국은 뭐 두 부자가 뭐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극본도 조앤 롤링 있었어요? 네, 지필에 좀 참여를 했다고 나와. 오. 지필에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랜차이즈의 세계관을 그대로 잇고 있고 공인된 네, 약간 맞아요. 외전 느낌. 네, 공인된 네. 외전이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고 이 여덟 마법도 번째?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사람이 바뀌는 마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연출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어른으로 변신하는 씬이 있거든요. 근데 어른으로 변신하니까 어른 해리포터가 속은 아이인데 어른으로 변장한 연기를 해요. 그것도 너무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리포터는 오히려 조금 더 동심을 자극해요. 근데 귀여워, 되게 네, 귀엽게. 그러니까 뭐 무섭고 뭐 깜짝깜짝 놀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른들이 막 이거 마법 지팡이 들고 같이 마법하고 맞아요. 막 이러니까 아 되게 동화 같고 훨씬 더 환상적이고 말포이도 좀 말이 별로 없고 계속 닥치라고 하니까 서서 성인이 돼서 말이 없어졌어. 네. 근데 저희가 본 캐스트에서는 이 말포이의 이제 성인이 된 모습이 그 배우가 아니었지만 원래는 실제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말포이 네, 있죠. 네. 그 배우가 성인이 되어서 그 역할로 무대에 쓰셨더라고요. 네, 성인 말포이. 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네. 해리포터가 조금 유독 대사량도 많고 좀 길다고 느껴졌던 이유가 그나마 저희는 짧은 버전 본 거고요.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웨스트엔드에서 출연을 했었는데 투 파트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오전에 하나 보고 오후에 하나 보는 공연이었던 파트 거예요. 1, 파트 2. 네. 그렇게도 봐요? 그런 공연이 있는 줄도 몰랐고 저 그렇게 봐본 적도 없는데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줄여서 우리가 지금 본 형태 2시간 반인데 뭐 중간에 15분 인터미션 있는 그걸로 좀 압축을 시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웨스트엔드 버전으로 본다면 이건 훨씬 더 긴 이야기인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 작품 하나도 뭐 인터미션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맞아요. 같은데 네. 또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또 약간 언어 장벽도 당연히 있겠네요. 그럼요. 맞아요. 예. 대사가 정말 많아요. 대사가 많고 빠르고. 이거 사실 브로드웨이 공연장에서 그 공연 볼 때 팁 같은 건데 되게 추워요. 중간에 냉기가 확 나면서 굉장히 막 냉동실처럼 추워지거든요. 그래서 꼭
걸칠 거, 아. 네, 뭐 가디건이든 맞아. 뭐 코트든 자켓이든 가지고 가셔야 되고 뭐 뭐 있어야 중간에 됩니다. 인터미션은 있지만 좀 자리도 불편하고 힘드니까 치유에 대비하셔라. 근데 해리포터를 보면서 중간에 인터미션 때 우리가 너무 춥다 이랬는데 이 목도리가 잘 팔리더라고요. 이것도 네, 그 연결이 돼 학교마다 있어. 그 목도리 있잖아요. 근데 슬리데리 목도리. 그 후드티랑 이런 거 잘 팔리라고 그러는 건가? 일리 있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어요. 추워요. 그럴 수 있을 텐데 사실 브로드웨이 그 극장들이 대부분 다 100년 넘은 극장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만든 지가 그래서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됐고 요즘 그 사실은 그 브로드웨이 극장들 중에서 물론 거슈인 극장처럼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건물도 있지만 대부분의 극장들은 너무 오래돼서 저도 한 20년 전, 30년 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이 너무 낡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대한 극장이. 그리고 비가 오잖아요. 기다릴 장소가 없어요. 맞아. 왜냐하면 로비가 너무 작거나 없거나 하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줄쫙 예, 바깥에서 이렇게 그냥 비 맞으면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얼마나 사실 이 산업이 오래되고 극장이 오래됐는가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런 것도 있는 게 오래된 극장은 현대식 음향 장치가 발달하기 전에부터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뭐 우리도 같지만 되게 좁고 그 무릎이 앞좌석에 닿고 막 이래요. 그리고 정말 촘촘하게 사람이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이 음향을 고려할 때 극장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잔향 시간이라는 걸 결정하는 게 있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관객들이 꽉 차 있어야지 이 잔향 시간을 이 과거의 아날로그 스타일로 설계해 놓은 대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석이 그렇게 불편할 수밖에 없고 꽉 차 있어야지 이제 어쩌면 최적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공연을 보기에. 그래도 이런 것도 해리포터는 있다고 좀 하죠. 나은 게 이렇게 팝콘 같은 거 먹으면서 사람들 먹으면서 편하게 보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기묘한 이야기도 봤고 해리포터도 봤고 또 하나 뮤지컬로 본 게 있죠. 네. 나머지 두 작품은 이제 약간 비뮤지컬이었다면 이거는 진짜 노래하는 뮤지컬이고 아웃사이더스라는 작품 봤어요. 아, 네. 요즘 굉장히 핫해요. 저도 이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꼭 맞아요. 보고 싶어요. 와 줄이 엄청 길고. 그렇죠. 네. 특히나 이게 이제 아웃사이더스라는 책이 원작이잖아요. 그 책이 67년에 나왔는데 그 책을 쓴 S.E. 힌턴이라는 작가가 16살? 이 나이 때 그 책을 썼어요. 16살 때요? 네. 그게 지금 미국인들 청소년들한테는 거의 필독서인데 청소년들의 나이일 때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읽기에는 너무 공감이 잘 되고 본인들의 시선에서 쓴 본인들 이야기니까 특히나 학생들이 좋아해서 스쿨버스가 막 와가지고 맞아요. 단체로 보더라고요. 오클라호마 털사가 배경인데 그러니까 그때 책이 나온 게 67년이니까 67년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약간 패거리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한쪽은 맨날 이렇게 차에 기름칠하고 손에 기름때 묻히고 차 정비하고 막 이러는 아이들이라 그래서 그리저라고 하는 이제 아유. 이름을 붙였고요. 브리스츠라는. 네. 반대편에는 조금 이제 있는 집 아이들. 그래서 약간 소셜라이트를 줄여서 소시라고 부르는 패거리가 있어요. 걔네들은 옷도 말쑥하게 입고 다니고 약간 둘이서 패거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으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제일 잘 나가는 체리라는 여학생이 있는데 그 체리라는 여학생이 어디예요? 소시에 속한 요쪽, 아이인데 네. 이 그리저 패거리의 주인공 포니보이랑 말을 섞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안 좋은 충돌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안무의 특징이 약간 아크로바틱한 거, 그다음에 격투기 이런 것들을 다 안무로 녹여가지고 엄청 동적이에요. 네, 아주 다이내믹한 무대가 펼쳐지는데 맞아. 특히나 패싸움을 할 때, 그러니까 폭력적인 장면이 몇 군데 나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위가 높아가지고 우리 막 너무. 깜짝 놀라고 저희 옆에 있던 관객들도 다 입틀막하고 미국인데 뭐. 그러니까요. 뭐 총은 안 나오지만 근데 그래서 그런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1막에도 나오고 2막에 가면 훨씬 더 심하게 이제 대대적으로 날짜 정해놓고 전쟁을 벌이는 날이 나오는데 그 럼블 장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막 비도 내리고요. 무대가 다 젖어요. 맞아요. 그래서 흙탕물도 튀기고 뭐 진흙밭에서 막 굴르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정말 백미죠. 맞아요. 정말 제일 충격받았던 건 무대에서 흙을 막 관객석으로 보내니까 막 차고 막 구르고 할 때 진짜 제가 흰 바지 입었는데 흙이 막 붙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 진짜 이게 좀 그 안에 들어간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서로 싸우는데 그 진짜 그 꽤 큰 채. 에어로졸을 이렇게 에어로졸.
발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건 깜짝 싫어. 놀랐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다 저거를 진짜 연기인가? 연기겠죠? 그럼요, 연기죠. 근데 너무 큰 덩어리가 나가니까 놀랬어요, 저도. 이게 약간 아니 그게 연기죠 당연히. 그치. 네. 그래서 실제로 써 있어요. 관객들한테 맞아, 안내문에 맞아. 뭐라고 했지? 물이 좀 튈 수 있다고 써 있긴 해요. 흙도 튀고 물도 튀고 뭐 이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거의 붓지 않았어요. 맞아. 일부러 조금 부었어요. 아, 원래 맞아. 그 돌고래 공연장 같으면 스플래시 존이라고 그래서 물 튀는 존 아이들이 일부러 좋아하잖아요. 근데 흙이 또 잘 좀 이겨져 있어갖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조명을 굉장히 잘 썼어요. 번쩍번쩍하면서 그 동작들을 슬로우를 멋있어. 보여줬다가 막 했다가 하는 그게 진짜 그 아크로바틱이 정말 무대에서 잘 살아있는. 솔직히 말해서 42번가 그렇게 다 같이 팔짱 끼고 탭댄스 하는 것만큼이나 여기서도 싸우는 장면에서 약간의 군무가 펼쳐져요. 맞아. 한 6명, 7명 정도가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캐스트가 남자거든요. 그리고 좀 체격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좀 피지컬한 배우들을 상상이 돼요. 일부러 캐스팅했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좀 부정적인 건 이제 극 중에 한 친구가 상의 탈의를 합니다. 아니 궤도님이 이거는 조금 아니 왜 상탈 아니고 계속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왜 꼭 옷을 벗어야 제가 되냐고. 볼 땐 애드립입니다. 상탈이 왜 걸리는데? 멋있다는 칭찬의 의미입니다. 그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악이에요. 이거는 진짜 뮤지컬이기 때문에 넘버들이 너무너무 좋은데 특히나 이제 그 포니보이가 Great Expectations라는 노래를 불러요. 위대한 유산. 위대한 유산. 왜냐하면 이 보이가 포니보이가 이제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을 유산을 좋아하는? 극 중에서 읽고 뭐 본인도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그 Great Expectations 그 노래를 중간중간 리프라이즈해서 계속 들려줘요. 근데 너무 좋고 그 여주인공 체리도 노래 정말 잘하고 그래서 너무 잘해요. 전체 앙상블의 코러스가 이렇게 어우러질 때 이거구나 정말 너무 음악 듣는 맛이 있어요. 등장인물들이 한 분 한 분 다 노래를 너무 잘해요. 우리가 이제 이 뮤지컬 같은 경우가 이 아래쪽에 네네네.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연주를 다 하시고. 오케스트라 피트라 그러죠. 예. 근데 이제 같이 간 우리 제작진 분 중에 우리 하피디님이라고 이분이 특정할 수는 없지만. 특정할 수 없지만 이제 하피디님이라고 하시는 있는데 많으니까. 네. 딱 나와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인사를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저기 누가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워낙에 뭐 음질도 좋은 이런 장비들 앰프도 잘 돼 있으니까 그냥 뭐 MR을 튼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겠죠. 있을 수 있겠지만 뮤지컬에서는 그게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뮤지컬은 네. 오케스트라가 있죠. 그쵸. 오케스트라 공간도 있고.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또 크게 가치를 부여하는데 실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디지털 장비에서 만들어지는 음파 소리가 있잖아요. 이거랑 실제로 이제 막 현악기나 관악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이 물리적인 진동은 차이가 꽤 큽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이 진짜 아날로그 파동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정해진 걸 이제 MR을 틀어서 이제 배우분들이 노래를 한다? 그러면 단방향, 일방적인 어떤 호흡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배우분들이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케스트라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쌍방향으로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나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때 어떤 흐름에 따라서 오케스트라가 약간 어떤 변주를 준다던가 속도를 약간 맞춰가는 과정이 양쪽에서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이라서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는 더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아웃사이더스의 음. 짠하고 마지막에 이게 오케스트라가 소개가 됐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바로 그 오케스트라 피트도 들어가 보고 오. 끝나고 배우들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또 예정돼 있지 않았던 배우들 뭐 우연히 또 만나서 인사를 하고 책에 사인도 받고 했습니다. 이거는 또 핫앤뉴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반가운 소식은 이게 원래는 미국 브로드웨이를 가야만 볼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 네. 비영어권 국가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내년 여름에 공연을 해요. 야. 그래서 캐스팅을 하고 있고 좋다, 실제 저희가 지금 브로드웨이를 방문을 했을 때 제가 백스테이지도 둘러보고 배우들도 인터뷰를 했는데 프로듀서들은 안 계신 거예요. 그 프로듀서 분들이 전부 한국에 가서 캐스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 직접 관여를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제 오리지널 캐스트들도 너무 흥분해 있고 한국에서는 과연 어떤 배우들이 우리 역할을 할지 기대된다. 그리고 나중에 꼭 이렇게 좀 합방하듯이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럴 정도로 기대감이 막 상승해 있는 상태죠.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하는 것을 사실은 이게 한정된 공간에서만 하는 것을 브로드웨이 뮤지컬 혹은 브로드웨이 연극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당연히 여기서만 하지 않고 미국에 뭐 시카고도 있고 LA도 있고 또 서울도 있고 도쿄도 있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외부에서 공연하는 경우들을 일컫는 말들이 있어요. 브로드웨이 공연을 딴 데서 미국에서 할 경우에 예를 들면 보통 이제 투어를 한다고 하잖아요. 투어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투어 공연할 때 그 오리지널 팀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팀을 꾸리는 경우도 있고 네. 위키드처럼 크게 히트한 것은 팀을 막 2개, 3개를 꾸려서 투어를 하기도 해요. A팀, B팀. 네. 그 다음에 CDN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데서 그냥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시카고나 LA 같은 데 워낙 크니까 거기서 아예 장기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같은 데도 이제 라이센스 공연을 네.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라이센스 공연을 줄 때 2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가 퍼스트 클래스 프로덕션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세컨드 클래스 프로덕션이라는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 프로덕션은 지금 말씀하신 경우 뮤지컬을 만들 때 프로듀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프로듀서가 관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캐스팅을 고른다거나 뭐 등등 해서 그 관장하에서 어떻게 하게 되는 네. 뭐 그렇게 본사 직영이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확하신 말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음악과 그다음 이제 그 대본만. 예, 대본에 관한 저작권만 이제 라이센스 비용을 사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는 현지화된 이런 공연을 이제 세컨드 클래스 프로덕션이라고 해요. 근데 반드시 세컨드라고 해서 떨어지거나 질이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더 현지화가 잘 됐을 더 수도 제- 재해석을 있잖아요. 잘해가지고 네. 재밌을 수 근데 많은 경우에는 어쨌건 사람들이 애초에 가져오는 이유가 있으니까 네. 퍼스트 클래스일 경우에 조금 더 거기에 신뢰를 두는 관객들도 있고요. 이게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서 예를 들면 디즈니라든지 굉장히 강력한 앤드류 로이드 웨버라든지 그다음 맥킨토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그 회사들은 프로덕션에 대한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는 잘 안 한대요. 항상 자기가 직접 관리를 관여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또 회사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 누가 딱 보면 알 참여했는지를 수 보면 있죠. 알죠. 뭐 연출 뭐 이런 걸 이제 아예 한국인 분들이 다 했으면은 세컨드 클래스 프로덕션인 거고. 한국에서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현지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 속에서 같이 지금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제 퍼스트 클래스가 돼요. 그 연출자는 실제 원 연출자가 오는 거네요. 이제 연출자하고 프로듀서는 아, 다르죠. 프로듀서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제작을 맡는 어떻게 보면 공연 전체를 기획하고 그것을 운영하게 하는 것이 프로듀서인 거고요. 연출가는 영화로 얘기하면 감독이죠, 감독이죠. 둘 다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비교해서 네, 보통 비교해서. 근데 그럴 수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하면은 둘 중에 하나로만 들어오겠죠. 아 그래요. 두 가지가 같이 경쟁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왔다가 이제 두 번째로 가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퍼스트 클래스 프로덕션일 경우에는 광고를 해요. 왜냐면 돈이 더 많이 들고 또 오리지널 뭐 스태프가 어떻게 정통성을 와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뭐 이런 강조를 식으로. 하겠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나라가 뮤지컬 덕후분들도 많고 뮤지컬 시장이 정말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영화나 드라마랑 같이 가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우리 콘텐츠가 그만큼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비영어권 국가로 우리나라를 처음 찾은 거고 그리고 그런 제작자들이나 실제 참여하는 배우들의 어떤 소리를 들어봐도 우리나라에 훌륭한 뮤지컬 배우들 너무 많으니까 그런 기대감이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좀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년에 또 이렇게 기대되는 라이선스 뮤지컬 중에 또 하나가 Dear Evan Hansen. 네.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Dear Evan Hansen은 우리나라에서 이미 많이 영화로도. 선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초연으로 들어오는 게 또 있어요. 아웃사이더처럼 비영어권 국가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하는 거. 헬스 키친. 헬스 키친. 네, 뉴욕에 우리 이번에 어. 헬스 키친도 뭐 근처 갔다 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은 If I ain't got you, 엘리샤 키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었다는 것은 네, 제작을 했고 스토리도 쓴 걸로 알아요. 음악은 당연히 이게 주크박스 뮤지컬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샤 키스의 히트곡들, 본인의 히트곡들. 뭐 No One, No One부터 해서 너무 많은 노래들로 채워져 있고 이제 헬스키친의 90년대 지금은 뭐 맛집, 뭐 스타 셰프들 이런 거를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 당시에는 뭐 폭력도 있고 마약도 있고 오죽하면 이름이 헬스키친. 헬이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음악인을 꿈꾸는 뭐 한 소녀의 이야기인데 알리샤 키스의 100% 자전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고 약간은 자전적인 이야기를 섞어서 만든 새로 쓴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미 지금 캐스팅 다 끝났죠.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크박스 뮤지컬의 특징은 우리가 예. 너무 익숙히 다 잘 아는 알고 있는 노래들이니까. 노래들이잖아요. 한 가수의 음악을 섞어서 만든 맘마미아 같은 맘마미아. 거는 이제 어트리뷰트 뮤지컬, 올 저지 슈컵. 보이즈, 네, 올 슈컵,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네, 이런 이제 주크박스 Really Like 뮤지컬은 You. 네. 뭐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다 따라 부르고 흥얼거릴 수 네. 있는 거니까 아는 노래 너무 신이 나니까.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리샤 키스가 이제 뮤지컬 분야에서 처음 뭔가를 탄생시킨 거니까 공을 많이 들이고 있기도 하고 아, 우리나라가 진짜 위상이 높은가 보네요, 진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만 최초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 거 보면은. 네, 이걸 다 한국어로 가사를 바꿔야 되고 그렇죠. 시장의 크기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네, 이 작업이 많이 품이 많이 들 텐데 그래도 다 해낸다는 거. 저희 녹화 진짜 길게 했거든요. 이걸 한 편에 담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이례적으로 두 편으로 나눠서 내보내면 어떨지 제안을 해봅니다.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지금 네. 분량을 보니까. 뮤지컬 영화는 시작부터 나와줘야죠. 체스 뮤지컬에 해보세요. 등장했던 One Night in Bangkok 하는 노래 있어요. 아, 시카고가 나오면서 네. 뮤지컬 부분이 다시 붙었어요.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굉장히 훌륭한 넘버들이 많고 네.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건 감옥 안에서 아, 창살밖에 네. 없고 조명밖에 없는 그리고 딱 셀블락 탱고. 말하다가 예를 들어 우리가 대화하다가 나 어제 좀 기분이 안 좋았더니 나는 우울해 막 노래를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이 거부감이 좀 없어지는 게 좀 신기하다 했는데 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컬트 영화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영화가 락키 호러 픽처쇼예요. 프랭크는 양성애자에다가 외계에서 왔고 인조인간을 만드는 미친 과학자에다가 정말 난장판을 보실 수 있거든요. 아마 보시면 깜짝 놀랄 그런 작품이 아닐까.